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희 시선집중은 오늘부터 3일 동안 평소와 좀 달리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살펴보는 K3부작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K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올해 관람객이 작년에 비해서 77% 이상 늘어났다고 하죠. 이 추세라면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서 세계 3위 박물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현황과 비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시선집중이 25주년을 맞아 사람을 찾습니다. 시선집중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한국 사회에 할 말이 있으신 분, 스마트폰 미니는 무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샵 8001번으로 남겨주세요. 시선집중이 은밀하게 연락드립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추석 특집 K3부작 준비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K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 담당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윤희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마니아라고 합니다. 황윤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윤입니다. 세 분은 어떻게 잘 아시는 사이신 거예요? 두 분은 같은 곳에 계시니까 네. 너무 잘 아실 거고. 많은 책을 쓰셨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예. 또 익숙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책으로는 많이 접하셨는데. 예, 책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셔서 저희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책이 많이 나갔는지 갑자기 지금 궁금해. 나가진 않아요.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분들은 읽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할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우리 그 작가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건데 왜 박물관에 꽂히셨어요? 어느 날 2005년이었어요. 오. 용산에 박물관이 열렸습니다. 네. 근데 전철타가 딱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냥 근데 꽂혀버렸습니다. 가자마자 규모가 있고 멋있구나. 근데 교과서에 있는 예. 작품들이 다 나왔어요. 그 시절에. 아마 오픈한다고 모든 걸 다 가져왔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막 교과서에 있는 막 온갖 작품을 보면서 예. 눈으로 이걸 보니까 제대로 공부할 수 있구나. 예. 제대로 즐길 수 있구나. 시간 틈틈이 박물관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방문해야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물어보면 한 500번은 방문한 것 같다. 진짜? 예. 그 정도로 많이 갔어요. 과장 아니고요? 과장이 아니고 예. 거의 뭐 매주 두세 번씩 봤어요. 일이 끝나면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박물관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그걸로 책까지 쓰게 되는. 이 작가님의 이 말씀을 두 분이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듣고 계십니다. 반가우십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박물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냐. 박물관 이렇게 보면 좋다라는 걸 좀 친절하게 안내하시기도 하고 예. 거의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 어떤 면에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잘 못 보던 부분에 대한 또 지적이나 좋은 또 관점들 그런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패라도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감동 받았어요. 2005년 때 그 거대한 건물에 한국 유물들이 꽉 찼다는 거. 예. 그 부분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줄여서 국중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국중박. 그렇습니다. 네. 80년 역사가 된 거죠.
네, 저희가 1945년 이제 광복 이후에 12월 3일에 국립박물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복 80년이 곧 국립중앙박물관의 80년 역사인데요. 좀 전에 이제 작가님 말씀 주신 대로 용산에 새 박물관을 짓고 옮긴 지는 올해가 20해가 되는 그렇네요. 20살이 되는 해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용산박물관을 국중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집을 갖게 된 것이 20년이고요. 그 이전에는 한 7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집을 갖자라는 결심을 하시게 된 게 한 30년 전이고 그때 이제 기획하셨던 것들의 꽃이 현재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네, 이사를 많이 다녔죠. 아니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인데 이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사람이 한 집을 옮긴다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그럼 이사할 때마다 가구도 막 스크래치 나고 그렇죠. 난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3만 점 정도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아무런 사고 없이 유물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옮기는 이야. 것이 굉장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이사라는 표현은 별로 적절한 표현 같지가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전 이렇게. 이전이었죠. 그래서 박물관 이제 이전 개관을 90년대 후반에 이제 문민정부 때 준비를 해서 2005년에 이 집을 갖게 된 이후 이제 다양한 어떤 관람객들에게 민족 문화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문화들을 보여주자. 여러 좀 균형 잡힌 관점들을 멀리 여행 가지 않고도 접할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꽃을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80년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인기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이번에 여름이 엄청나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예. 저희 박물관에 대한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 8월 15일 날 상설 전시관 입구에서부터 저희가 지하철을 타러 내려오는 나들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지하까지 관람객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요. 예. 저희도 이런 거는 보지 못한 풍경이고 또 박물관에서 오픈런이 있다는 게 예. 요즘도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너무 흡족해하시는 것 같아. 네, 아주 지금 뭐 기쁩니다. 말씀하시면서 네. 얼굴에 그냥 미소가 지금 가시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외국인은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이제 굉장히 캐대언 이후에 특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통계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서울을 방문하는 관람객들, 특히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 뭐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반드시 가고 싶은 곳 하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오른다든지 저희도 네.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결합되어져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호응 때문에 네. 작년 대비 외국인이 한 10% 이상은 더 늦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심시간에 방송이 나옵니다. 점심시간에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는 예. 복귀가 어렵다. 가능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해라라는 방송이 고지 나오고 방송. 예, 그게 이제 죄송하게도 여름방학 그 휴가 시즌에는 주차를 하시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의 줄이 굉장히 길었고요. 박물관을 좀 편하게 즐기러 오신 분들이 이제 뭐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거나 관람에 대한 불편을 느끼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박물관을 지을 때 예상했던 규모를 넘어선 관람객들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황윤 작가님 빼고 혹시 두 분 이 뇌리에 남아있는 기억에 남아있는 관람객이나 내지 에피소드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전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네. 저희가 경험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경험한 것 중에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상설정시관 안에요. 실감 콘텐츠관이 있습니다. 실감 영상관이 있는데 폭이 60m고 높이가 5m의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이 있습니다. 폭이 60m예요. 네, 이렇게 둥그렇게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8건의 그 영상이 매일 조금 달리해서 주제를 달리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라는 네네. 그런 그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불교의 윤회관을 다루고 있는데요.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어떤 민원이 왔었냐면 너무 무서워서 아이가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 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듣고는 정말 우리가 실감나게 이 영상을 잘 만들었구나. 참 저희가 뿌듯하면서도 좀 잠깐 그런 아이가 울었는데 것이 뿌듯해한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조금 죄송한데 예. 저희가 어떻게 이게 실감 영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너무 잘 만들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황 작가님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거기 실 영상을 계속 틀어주는 관이 생겼어요. 네. 그 뒤부터 이제 어린이들 관람객들이나 젊은층 관람객들 호응이 높아졌죠. 근데 다른 유명한 해외 박물관 가도 이런 공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잠잠하게 유물만 보여주거나 작품만 보여줘요. 근데 요즘에 국립현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좀 현대적인 컨셉, 좀 IT 발전국의 대한민국의 컨셉을 좀 씌워가지고 여러모로 좀 사람들이 보기 즐거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두 분께는 아주 기억에 남는 관람객을 여쭤봤는데 우리 황 작가님에게는 그렇게 많이 이제 그 국중박을 찾으셨는데 예.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라든지 이런 거 혹시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간다라에서 서라불까지인가 그 전시가 있었어요. 네. 간다라에 있는 불상이 한반도로 와서 방가사유상까지 딱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 전시 특별 전시로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그 전시를 딱 보여줬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방가사유상이든 신라 불상 전시할 때 딱 신라 얘기만 했어요. 통일 신라 얘기만. 그 재미가 좀 솔직히 없었습니다. 좀 뻔하다. 너무 봤던 얘기고. 근데 이거는 세계사 속의 한국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세계관이 커져버렸죠. 예.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이런 얘기 만드는구나. 네. 왜냐 예전에 보면 메트로폴리탄이나 도쿄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막 세계 속에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요. 우리 세계 속의 일본 이야기 또는 뭐 인상파가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미국 가면 뭐 그리스 로마가 어떻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한국 것만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최고다. 그것만 했는데 이번 그 전시에서 어떻게 한국 것도 이 세계사 속에 어떤 흐름이 있었구나. 네. 관점이 커져버렸죠. 방가사유상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뉴스 많이 됐던 거. 그게 맞죠? 네네. 맞습니다. 홀로 사유의 방. 거기도 2점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건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을 준비할 때 이제 네. 선배 큐레이터들이 갖는 3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신라 금관을 자연광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 자연관. 예, 자연광. 자연의 자연광. 빛 안에서 광. 신라 금관을 본다면 이제 어떤 느낌일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2점의 국보 방가사유상이 함께 조우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박물관 국중박 큐레이터 선배들의 큰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이라는 것이 유물을 보는 것도 있지만 유물이 놓여진 공간에서 관람객 개인이 마주하면서 느끼는 감상들, 그렇죠. 그 경험을 좀 관람객들에게 전해줬을 때 유물을 보는 즐거움이라든지 유물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전달했을 거라고 고민을 하시게 됐고요. 예. 그 결과가 이제 현재 사유의 방이라는 네.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예. 관람객들이 사유의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딱 보고 네. 감상평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한번 꼭 오셨으면 하는 게 어떤 말로써 감상평을 듣지 않더라도 사유방에 머물다가 나오신 분의 표정을 보면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데? 표정이 우선은 차분해지고요. 예, 뭔가 좀 정화된 듯한. 그러니까 그 2점의 방가사유상을 보면서 그 표정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든지 그 공간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좀 복잡하거나 어지럽거나 고민이 됐던 일들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고 가시는 편입니다. 혹시 그 말씀은 어른에 국한된 말씀이실까요?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얘기일까요? 네, 거기 방이 이름이 사유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명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사유적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사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 사유의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떤 곳을 좀 응시하면서 그렇죠. 그 순간은 다른 잡념들을 없애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두 점만 넓은 공간에 한 300평은 안 되지만 25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있다 보니 네. 자세히 보시고 관찰하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든 성별이든 연령이든 네. 국적 상관없이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전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가 되게 많이 된 게 굿즈 판매가 엄청 늘었고 인기가 되게 좋다. 어느 정도로 실감을 하세요? 굿즈 저희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굿즈라는 부분들은 예. 박물관을 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든 건데요. 문화상품에서 재미있는 부분, 재치 있는 부분, 위트를 찾아내서 그걸 만들면 이제 알아채리는 관람객들이 생겨나신 거고 박물관에 쇼핑하러 온다. 예. 박물관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또 소비하는 즐거움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 사이에도 엄청난 이제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예. 또 온라인 샵에서는 글로벌 관람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품절 사태를 만드시고 겨울까지 대기해야 되고 그런 좀 즐거운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상품을 만드는 곳들이 다 소상공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많이 찍어내고 많이 팔면 되지 않냐 이런 요구를 스스로도 받으시고 외부에서도 받으시는데 저도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예, 그럼에도 네.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겠다. 우리가 해왔던 이 제품에 대한 질을 포기하지 않겠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다리더라도 네. 좋은 물건을 소비하고 싶다라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했던 게 그 굿즈를 이제 그 기획을 할 때 그 이제 그걸 직접 생산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박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 그 방가사유상 피규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한 사례이고요. 네. 또 소상공인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응시를 하십니다. 아, 공모전을 해요? 예, 그래서 공모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고 네. 이걸로 했을 때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응모하시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매년 공모전 수상 작품들을 그 뮤즈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은 예. 굿즈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게 어떤 겁니까? 전 사실 굿즈에 큰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 근데 좋겠다. 그 잠깐만 서열 그게 안에 또 책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주로 이제 도록을 많이 사갔죠. 박물관 도록. 진짜 매니아시다. 진짜 매니아. 네, 진짜 박물관 매니아. 도록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 굿즈가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가는 장면도 쭉 봐왔잖아요. 네. 정말 그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특별전 할 때도 그런 특별한 굿즈를 좀 많이 생산을 네. 해서 예. 좀 많은 매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매출이 만들어지면 네. 특별전을 할 때 해외에 있는 유물들을 좀 가져올 때 더 비싼 작품들 좀 가져와서 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술잔이 그렇게 인상이 깊던데. 네, 치객잔. 네. 저도 그게 참 그게 나왔다는 걸 알고 그걸 사려고 네, 매주 수요일 날 갔거든요. 아, 사시려고? 네, 근데 들어오지를 잘 않아서요. 아. 몇 번에 매주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속물이라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매출은 좀 그래서 많이 늘었나요? 24년 기준으로 저희가 213억의 매출을 냈는데 그 매출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 안에서 지금 7월까지만 해도 164억의 매출을 달성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다면 이제 역대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단기간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상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 박물관의 전통 문화라는 게 원천 소스구나. 네. 이걸로 영화를 만들든 또 패션을 하시든 웹툰을 하든 여기서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잠재적인 층을 갖게 된 것이 네. 또 국중박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면 좋기는 한데 뭐 일이 많아진다든지 내지 부담이 된다든지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이제 뮤즈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또 민원에 대한 고충도 많으시고 예,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당연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관람객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국중박을 애정하고 조용하고 좀 오롯한 나만의 아지트를 쓰셨던 분들이 내가 알던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맛집이나 관광지 나만 맞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심리. 내가 알던 곳이 좀 침해받는 느낌. 그래서 저희한테 또 굉장히 많은 숙제들. 이분들이 오셔서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이든 편의 시설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들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그 행복한 고충이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후 7시쯤에 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요일,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도 박물관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너무 많은 거 줄 서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6시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6시쯤 가면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7시쯤 가요. 9시까지 2시간 정도 이렇게 돌게 되는데 깨알 같은 예, 또 예. 팁을 주셨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고수의 사람이 팁이시네요.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고객 수에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 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냄새가 나고 너무 덥다. 근데 박물관은 원래 되게 시원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알겠습니다. 또 제기돼요. 알겠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알아봤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추석 특집으로 K3부작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K박물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명희 미래전략 담당관, 서윤희 학예연구관, 그리고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마니아인 황윤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일부에서 굿즈 얘기는 좀 했고 이번에 좀 전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작가님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뭐 서랍을 해서 간다라에서 서랍을까지 그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통일 신라 공간입니다. 신라? 왜요? 거기 가면 금관도 있고 막 금으로 엄청 막 보석이 가득해요. 아, 금이 중요합니까? 가면은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딱 가면서 신라는 역시 금이구나. 아, 그래서 아까 자연광으로 금관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뭐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화려하다는 걸 이 박물관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싶어졌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걸 예쁘게 빗을 또 쪼여가지고 딱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관을 가면은 아무래도 고구려 백제 가야도 있는데 네. 금이 아무래도 출토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라관을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 금밭이에요. 아, 혹시 그게 그러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고구려는 저기 중국이나 북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접근이 힘들고. 예. 백제도 좀 구할 수도 있었는데 뭐 한성인 백제가 또 하면서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다 아무래도 보니까 유출된 게 출토된 컸다. 그게 압도적으로 좀 신라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쭉 달다가도 관람객도 그래요. 쭉 돌다가 신라관 딱 벽을 넘어서 황금 보이는 순간 탄성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신라의 왕조가 김씨지 않습니까? 그 세금자잖아요. 혹시 그거하고도 상관이 있을까요? 금하고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말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러면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눈에 들어왔고, 그러면 국중박에서 직접 어떤 그 근무하시는 두 분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이야기 전달해주고 싶은 전시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최근에는 작년에 2024년 외교장관 의궤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외교장관 의궤 전시는 2011년에 145년 만에 외교장관 의궤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특별전을 2011년에 했고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서 2022년에 두 번째 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외교장관 의궤가 상설 전시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여론을 받아서 상설 전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강화도에 있었던 그곳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실내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왕의 서고라고 그 전시실을 이름을 붙였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교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돌아올 때 표지가 현대 직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11책만 온전하게 있었고 나머지는 다 개장이 돼서 다시 개장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원래 표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귀환할 때 같이 왔는데 그 의궤들이 조미 쓴 거, 뭐 표지가 뜯긴 거, 제목이 빠진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외교장각 의궤의 역사고 우리의 군대의 굴곡진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입구 쪽에 그걸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명희 담당관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는 각자 이제 가장 고생했던 전시가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텐데요. 그럴 수 있죠. 청취자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서윤희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박물관에 오시면 이제 상설 전시실이 있고 특별 전시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은 주로 상설 전시 공간인데 박물관에 항상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특별 전시 뭘 하나 약간 그거를 놓치지 않고 보시면 기간 한정 상품이 뭔지를 아시게 되는 거라 요때 아니면 못 보는 전시를 방문을 하실 계획이 있을 때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의궤실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의 서고와 같은 공간이라든지 황윤 작가님이 추천하신 신라실 같이 상설 전시 공간은 박물관에서 유명한 곳은 어딘가 요즘 사람들이 어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나라는 곳에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 먼저 한번 와보시고 특별 전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K 박물관이니까 K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 속의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관람객이 와요. 전시대 한국의 전통이에요. 그럼 외국의 시선과 한국의 전통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융화되고 되는가 이게 사실은 궁금한데 외국인 관람객들이 와서 주목을 하거나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특히 이제 한국을 찾은 관람의 형태가 예전에는 좀 다수가 그 뭐라고 하죠? 그룹 투어로 많이 오시다가 이제는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인 관광이 많아지시고 특히 좀 젊은 세대들의 그 관광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국하시는 연령별로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박물관에 와서 보고 싶으신 것은 현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문화의 뿌리가 뭐지? 어디서 이런 상상력이나 재미가 나왔는지라는 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오셔서 이제 1층부터 막 시간의 흐름 순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는 박물관 오시면 제일 먼저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2층 사유의 방으로 가십니다. 사유의 방부터? 예, 그래서 사유의 방을 보신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의궤실에 가셔서 의궤 전시 공간을 보고 또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다랑아리를 보면서 좀 달멍할 수 있는 백자실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있습니다. 예, 달멍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의 다랑아리를 보면서 약간 이제 좀 고요하게 전시 볼 수 있는 이런 곳도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뭐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대한제국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좀 이해하고 싶다라는 관람객들은 또 1층에서 많은 시간 머무르시고 그럼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관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그 캐대한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감형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마침 또 호랑이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저희가 새로 마련을 했거든요. 그럼 이 까치 호랑이라는 주제가 박물관에 이미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우리는 굉장히 좀 익숙했던 요소이고 성장하면서 봤던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국내 관람객들도 전통적인 문화나 미술을 보는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러면 국내 그 관람객 같은 경우도 과거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부모님이 아이들 교육차 손 끌고 이제 데려오는 보통 이런 걸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걸 넘어서서
완전히 달라졌다. 관람 문화 이렇게 좋은 거 볼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의무적으로 학교의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 체험학습 세대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시키려고 부모님이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박물관 보냈을 때 어린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박물관 앞에 있는 편의점까지는 그렇죠. 좋은데 티켓을 꼭 찾아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학습지를 해야 되고 그랬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고 내가 휴가를 내고도 가고 수요일 야간 개장에 가서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해 보면서 큐레이터가 이 전시품을 왜 설치했는지 얘기도 듣고 오고 혹은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분장 대회를 했습니다. 분장 대회. 예, 유물 속에 있는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본인 스스로가 유물이 돼서 분장을 하는 예, 그런 이벤트나 행사들의 참여율과 또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 분들 혹은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진심인 거냐라는 부분들을 서로 하실 정도로 박물관 즐기는 법이 다종다양화됐다는 것이 최근의 현상입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그 분장대회 영상 띄워줘서 보고 있는데 진짜 똑같은데요? 아, 네. 그래서 너무나 좀 재미있고 저희도 정말 빵 터지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라는 부분들에 감동을 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다른 박물관에서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박물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잘해요. 많이 다니셨죠, 해외 박물관. 해외 박물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가보면은 좀 아직도 점잖합니다. 박물관이 좀. 그런데 우리는 정말 즐기는 박물관으로 몇 년 새에 더 변하고 있어요. 그냥 보여주는 박물관이냐, 즐기는 박물관이냐 이 그렇게 차이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문화는. 그 즐기는 박물관이라는 컨셉이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는 이런 요인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부분들 어떤 것들을 주느냐인데 역사적인 견문을 넓히고 정보를 얻고 간다라는 박물관의 고전적인 기능은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주력했던 것은 이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10대, 20대의 박물관을 자발적으로 갔던 세대들은 그들이 40대, 50대가 돼도 그 문화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공연을 보고 클래식을 즐겼던 세대가 노년이 돼서도 자기 삶의 일부를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익숙한 매체, 그들에게 익숙한 기술들을 박물관이 끌어들일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해외 박물관 큐레이터나 관장님들 오시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국중박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 우리들은 다 이제 노년층 즉 오시던 분들인데 박물관이 굉장히 젊다라는 부분들에 궁금해하시고 어떤 부분을 배워갈까라는 부분들에 좀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43만 점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그 많은 유물이 전부 다 전시됐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전시가 되는 유물은 한 12,000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39개 전시실에 12,000점 정도의 유물이 전시되고 대부분의 유물은 수장고라는 유물이 가장 편안한 온도와 습도를 가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보관 관리되는 것이 박물관에서 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전시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거나 전시되지 않은 유물도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리적 환경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제국주의 박물관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유물들을 가지고 전시한다면 저희는 유물의 성격 자체가 발굴 매장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땅에서 나온 오래된 연식이 있는 유기물들이기 때문에 전시실에 나가기에는 취약하거나 편으로서 깨져 있거나 이런 물리적인 요인 때문에 전시를 못 나가는 유물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중에 저희가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의미를 밝혀내고 퍼즐을 맞춰서 또 전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를 회복해서 공개되는 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박물관도 전시라는 것은 박물관의 아주 일부 기능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장고라는 공간에서 유물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11월에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컨셉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저희가 우리들의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순신에 대한 종합 전시가 실은 서울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지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세종대로 아래에 있는 충무공 이야기라고 그것으로 약간 소개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종가 유물, 이순신 관련 유물이 한충사에서 밖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에 관련된 이순신 당대의 이야기와 그리고 시대 속에 이순신이 어떻게 기억됐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한테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500번 가셨다고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세 보이진 않았는데 500번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람의 팁을 좀 주신다면 아까 이제 시간대는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예. 관람의 팁은요. 예. 처음 박물관 가신 분은 그냥 1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10바퀴를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10바퀴예요? 그래야지 한국사가 완벽하게 인식이 돼요. 1층이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구석기부터 해가지고 대한제국 시대까지. 시대 전시가. 순대로. 예, 맞습니다. 근데 세계 어느 박물관을 가도 이렇게 자국의 역사를 잘 표현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근데 우리는 지금 내리속은 사실은 뭐 그 루브르 박물관이니 영국의 저기 그 대형 박물관인가 이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예, 도쿄 국립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대순을 조금은 해놨는데 국립중앙박물관만큼 시대순을 잘 해놓은 박물관이 이게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10번 정도 도는 경험을 하신 다음에 내가 좀 경험이 축적됐다. 그러면은 좀 더 깊숙하게 뭘 보고 싶다. 그러면은 2층, 3층에 가면은 그림실이 있고 위에 가면 뭐 도자기나 아니면 공예품이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고 싶으면 또 위로 올라가서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작가님 아까 그 얘기했던 사유의 방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 여러 번 가봤죠. 차분해지시던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유의 방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로댕이. 그걸 또 하나 빌려와서 같이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좀 사람들한테 쇼킹하죠. 아니 그 진품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여러 개를 찍어냈는데 맞습니다. 진품 여러 개를 하나가 찍어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삼성이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한테 완전히 주목받는 어떤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이디어예요, 그냥. 네. 아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제 경복궁에서 이전을 준비할 때 이전에 마지막 전시가 사실은 2점의 국보 방가사유상을 한 공간에 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의방이 있기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회의에서도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방가사유상의 접점이라는 부분들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아직까지 풀지 않은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좀 오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또 그 말씀 해주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보고 싶은 꿈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그 특별전 공간에 로댕이 활동하던 시절 전시를 하면서 여기 사유의방을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요? 인상파나 뭐 로댕이 활동했다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말씀하니까 왜 생각할 때 다 이렇게 고개가 숙여질까요? 전 보통 막 골똘히 생각하면 고개가 올라가는 데잖아. 천장 쳐다 이러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방가사유상 요 포즈가 수행을 하는 모습이래요. 당시에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관을 한답니다. 딱 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수행법이었대요? 수행의 하나의 포즈였다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대중적으로 좀 생각에 잠기는 공간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제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법열이라고 하는데요. 법열.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지게 되는 일종의 해탈의 경지로서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실제 고개가 숙여져 있다기보다는 살짝 위쪽을 응시하면서 얼굴에 번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기쁨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군요.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미안 미소가 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순신전은 얘기를 했고 네. 또 지금 그 기획대로 준비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네, 저희가 가을 전시 준비로 한창 지금 여러 부서가 분주한데요. 네. 11월이 되면 이제 상설 전시 공간에는 이슬람시를 저희가 최초로 상설 전시관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시를 한창 준비 중이고 그럼 이제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었던 작품들이 이제 1년간 저희 관람객들이 편하게 오셔서 보실 수 있게 3층에 마련이 됩니다. 또 메트로폴리탄이 소장하고 있는 이제 금융과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만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메트로폴리탄이 뉴욕에 있는 100주년이 됐을 때 이 리만 가문에서 자신들이 평생 소집한 작품들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이 이제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서양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술 세계 작품들이 11월부터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 교류 좀 말씀하세요. 반대로 우리의 유물이 네. 해외에 나가서 그러니까 전시된 경우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중박의 위상이라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랑 같이 전시하자, 한국 문화재를 보여달라. 요청이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요구에 지금 다수 응대를 못해서 좀 잠정 연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의 2만 점을 기증하셨던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국중박에서 전시를 하고 대구, 광주, 뭐 제주, 춘천해서 저희 한 10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수집한 작품의 과거의 유물부터 현대까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좀 박물관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네. 이 전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11월에 워싱턴 DC에는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21개 박물관이 모여져 있는 박물관 블럭인데요. 한 연간 한 3천만 정도의 관람객이 오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이제 국립 예술박물관, 국립 아시아미술관인데요. 국립 아시아미술관에서 이제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을 가지고 저희가 코리아를 주제로 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우리가 한국문화재를 그렇게 전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전시가 시카고 미술관 또 영국 박물관들로 이제 순회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국내외 관람객을 만나는 것도 한 축이지만 해외에 있는 한국시를 저희가 지원하거나 해외에 좀 큰 유수의 박물관들이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요청에 저희가 전시를 기획해서 내보내는 것도 국중박의 좀 굵직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류전 그러니까 유물을 뭐 교류 이런 거 말고 국중박에 아주 이렇게 저기 운영이라든지 전시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 박물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법 좀 전수해달라. 예, 박물관에 이제 우리가 저희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전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또 문화 상품을 개발해서 응모해 보기도 하고 이런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가라는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좀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숙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9개까지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워싱턴 전시 같은 경우도 박물관 굿즈가 같이 판매되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좀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공립박물관, 뭐 대학박물관 측에서는 어떻게 큐레이터를 양성하느냐, 박물관에서 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존 처리의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한 3년째 뮤지엄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운영하면서 지방과 지역에서도 국중박이 가지고 있는 좀 이 노하우들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K박물관이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K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딱 있습니다. 진짜로 K박물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K3부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K박물관 이야기를 세 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 담당관, 서윤희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고역사학부 학예연구관, 그리고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마니아인 황윤 작가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잖아요. 근데 중앙박물관 많고 지역박물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는 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이 이제 서울에 있는 곳이 국중박이고 네. 실제로 경주, 뭐 광주, 전주, 대구를 비롯해서 멀리는 나주, 김해, 제주까지 13개 소속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국립인 건가요? 예, 국립박물관의 산하박물관들이고요. 예. 또 26년 12월에는 이제 충주에 국립중원박물관이라는 막내 박물관이 또 생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국중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시고 또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은 아무래도 어떤 지역 소멸 위기라든지 수도권하고의 문화 격차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게 우리가 균형을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을 박물관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람객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편차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부여나 공주처럼 백제의 어떤 고도로서 굉장히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박물관들은 이 인구 소멸을 막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네. 아직까지 그 기관의 위상이라든지 규모가 그 지자체 내에서도 높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윤희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역 박물관들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 역사에서 먼저 그 경주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신라와 관련된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특성화 박물관으로 그 박물관별로 네. 그 박물관의 중심 브랜드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예. 거기에 중심 그 브랜드들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을 예. 그것을 통해서 전시를 보여주고 예. 그걸 통해서 무슨 연구를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박물관 저희들도 지방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 아, 직원분들도. 네, 그래서 저희도 정명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지방에 다녀왔었고요. 네, 2, 3년간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또 박물관 마니아이신 우리 작가님 예. 지방박 많이 그러니까 보셨죠? 모든 국립박물관을 다 가봤어요. 진짜 매니아신 것 같아요. 홍보대사로 위촉하셔야 될 것 홍보대사 같은데. 정도는 아니고요. 모든 국립박물관을 다 가봤는데 예.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관람객이 많은 데는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 외국인 비중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딱 포인트가 그냥 한국 고대사의 중심지, 옛날에 그 중요 도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일본의 교토처럼. 예. 일본도 교토에 가면 그렇게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냥 가보는 거예요. 여기가 일본의 뭐 어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서울 말고 그럼 옛날 항반도는 뭐였을까 궁금한 사람이 경주를 가보라. 사실 수학여행도 경주를 제일 많이 갔죠. 외국인들이 경주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외국인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느낌을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경주는 확실히 많아요.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관심, 그게 특히 경주를 갈 정도면 엄청난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외국인인데. 아,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분께서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경주를 찾아갈까요, 외국인들은? 경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의 매력이라는 것이 도시 자체가 그 시대를 품고 있고 왕릉이 놓여져 있고 그렇죠. 중요한 역사적 사이트들을 지금의 시점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도시 부분인데요. 자체가 유적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사실은 좀 뜯어보자면 우리의 부여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도시 자체가 유적이 될 수 있는 콘텐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과 소속관 13개를 합치면 관람객 지금 1,000만 명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연. 그러면 1,000만 명이라고 하면 국민들 5명 중 1명은 방문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방문을 했을 때 내가 여길 와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또 찾고 싶고 내가 시간이 나면 여기서 휴식을 보내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뮤지엄 아카데미도 말씀드리고 국외로부터 박물관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그런 요청이 많이 온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와 콘텐츠를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그 사소한 것인지 모르지만 궁금한 게 국보급 유물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일단 보관 주체가 중앙박물관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소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발굴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문화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박물관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수도권에 편중된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올해 2년째 하고 있는 것이 국보순회전이라고 해서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중요 유물들을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으면 좀 보기 어려웠던 지역에 보내는 전시 패키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높으세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도 내 인근에 우리 동네 박물관을 찾아서 이 전시를 봤을 때 그 인근 지역의 상권의 매출이 늘고 그 박물관이 세워진 이래 역대 최대 관람객을 맞이한다든지 그리고 전시품이 왔을 때 이걸로 공연을 한다거나 뭐 학술 강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것들을 보고 박물관이 해야 될 좀 지역을 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사업들을 좀 넓혀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뉴스나 이런 걸 접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너무나 귀중해요. 진본이. 그래서 전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진보는 그 수장고에 고이 모셔놓고 똑같은 거를 전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복제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복제를 전시해야 될 경우에는 복제품이다, 레플리카다라고를 레이블에 명시를 합니다. 근데 유물의 성격상 도자기나 토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시가 되어도 유물만 안전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 그림. 조선시대 그림 같은 경우는 면이나 마나 비단 같은 유기물에 그려집니다. 그럼 그런 작품들은 1년에 3개월만 전시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허용하는 룩스가 있습니다. 조도까지? 조도를 맞춰서 3개월, 룩스를 낮추면 4개월을 전시하고 나머지 9개월은 이제 쉬셔야 되는 유물입니다. 수장고에 고이 모셔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갔는데 왜 그 작품이 없지라는 부분들은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박물관이 그런 이제 수장 정책과 전시 정책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만 반드시 보시고 싶어하는 유물들은 또 저희가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복제품을 통해서 전시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이제 발굴된 유물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복원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영상이라는 거 잠깐 뭐 붓으로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내고 엄청나게 세밀한 작업인데 그런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 우리나라가 거의 탑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세계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박물관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 큐레이터 중에는 저희처럼 뭐 역사나 미술사, 고고학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존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과학자들은 이제 나무를 전공했냐, 종이를 전공했냐, 도토기 전공이냐, 금속이냐 이런 어떤 물질적, 물리적 특성을 제일 잘 연구한 사람들이고요. 그 재질에 맞춰서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고 어떻게 아픈 곳을 치료해야 되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처럼 미리 예방하거나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에는 특히 저희가 보존과학 기술이 높기 때문에 보존과학 센터를 새로 오픈을 합니다. 그렇군요. 센터가 있어요? 센터를 이제 새로 박물관 옆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물관 내부에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외로부터 우리 한국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이 유물에 대한 진단을 해달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원격으로 좀 실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역할들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한국 작품. 한국 소장품이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한대요. 그건 또 해외에 있는 한국 유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뭔가 일본이 막 뺏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또 이거 올라오네. 그죠?
다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에 일본 도쿄나 오사카에 가면 골동거리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데 네, 그 거기서 가면은 사오고 뭐 했더라는. 거기에 한국 도자기, 한국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사와요. 사오면은 한국에서 경매를 해서 한국이 또 소장가가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요.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한 축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합법적으로 나가 있는 한국 유물들이 제대로 전시된다면 그것도 중요한 또 거죠.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그 전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전시를 계기로 한국 연구자들이 생겨나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균형을 잘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보존 처리를 지원한다든지 네. 전시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자문을 지원한다든지 예. 한국 관련 큐레이터가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쪽을 하고 있고요. 또 불법적으로 나간 유물들이 있다면 저희 이제 국가유산청 안에는 국외소재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양쪽의 작업들이 균형 있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뭐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 이런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좀 뜬금없는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이야기해놓고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좀 정리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박물관이 왜 필요한 걸까요? 작가님 왜 필요한 걸까요? 박물관. 박물관은요. 네. 제가 볼 때 인류 문화를 집대성한 공간으로서 그 길 가면은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공간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공간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집약한 게 아니라 수많은 근현대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다 집약을 해놨잖아요. 저희는 그냥 방문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드물다 그런 생각합니다. 서윤희 연구관님은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물관은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물건이 유물이 되는 것이고 또 박물관의 유물들은 시대성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쌓여 유물이 되고 그 유물들은 현재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명희 담당관님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박물관을 왜 가야 하는가 말씀이신 거죠. 글쎄요. 우리가 주로 생업을 하고 인생의 단계에 주어지는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살지만 우리 스스로를 좀 충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쉬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먹고 사는 일 이외에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딱 규정하지 않고 열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박물관은 이용하는 사람 거다. 여기를 자기 친구로 삼는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움을 주는 것도 좋고 우리에게 어떤 호기심이나 영감을 주는 장소로서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만 있다면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큰맘 먹지 않아도 내가 갔을 때 나를 환대하는 곳이 있다. 그런 공간 하나쯤은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박물관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거 박물관을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말씀 좀 주신 거네요. 이제 그 K 박물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세계 속의 박물관으로 이제 우뚝 서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인기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갈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할 뿐더러 국중박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역에도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해외에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갑작스런 어떤 인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쭉 꾸준히 작업해 오고 티가 나든 드러나지 않던 간에 해왔던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뭘 하면 알아차려주는 관람객들 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노도 저어야 되고 또 앞으로의 20-30년 후를 대비해야 되고 우린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희 연구원님 어떠십니까? 캐대언의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전통의 어떤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현대적인 언어 그리고 현대적인 매체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캐대언의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까지. 저기 또 진행자의 분분을 막 한 번만 새길로 빠질게요. 지금 캐대언 말씀하셨으니까 세 분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세요. 캐대언에서 고증을 엄청 잘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요건 좀 한번 다시 한번 혹시 이런 거 발견하신 거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고증이라기보다는 고증을 잘한 부분도 있죠. 이를테면 이제 뭐 놀이개라는 부분이 한국의 놀이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검을 쓸 때도 사인검을 놓치지 않게 한다라든지 그 매기강 감독이 국중박 찾으셨는데 저희 이제 유홍준 관장님하고 만나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도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계속 꿈꾸고 준비했던 것들을 이 개인 하나의 작업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팀들하고 계속 공감대를 맞추고 작은 부분에서도 같이 관점들을 공유한 결과이구나. 전시든 공연이든 그런 작품들이든 이 여럿이 협업해가지고 이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줄여 나가면서 해왔고 그런 가능성 부분에서 이건 좀 아쉽다 부분보다는 너무나 재미있고 같이 그 팀으로 참여한 사람 같은 그런 동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1월 오봉도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골든이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유명한 골든. 예. 근데 그 1월 오봉도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조선시대 보니까 산대라 해가지고 광화문 앞에다가 큰 산을 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묘기를 불렸대요. 조선시대에? 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 때. 그거를 그대로 그분이 감독이 그거를 기록을 보고 만든 건지 그 산대의 형태로 1월 오봉도를 뒤에 배경으로 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보통 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산대가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고려 시대의 기록에서부터도 이제 왕실의 좀 중요한 연회라든지 잔치가 있을 때 인공으로 산을 만들고 또 인공으로 연못을 파기도 하고 굉장히 일종의 무대 장치입니다. 저는 인공산하면 안시성 절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회로의 그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연못 같은 게. 거기에 그 흙을 파서 아미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조그만 아미산은 큰 거는 아니고요. 조그맣게 그 궁궐 안에 연못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흙이 나오니까 그걸로.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그 산대를 구경을 했는데 그 높이가 광화문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았다고요? 네, 그렇게 높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춤을 추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묘사한 거죠. 만화에서. 그래서 지금 놀란 거죠. 야, 이거 공부를 한 거구나. 엄청난 거군요. 보통 감독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지방의 특성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립진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갖고 그거를 전시로 풀어내고 또 상설전이나 특별전이나 그리고 화력조선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진행을 해갖고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밀리터리 덕후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박물관의 콘텐츠랑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네. 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납니다. 옛날에 제 동생이 사촌 동생이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잠깐 그 하숙을 했대요. 근데 그 하숙하는 할아버지가 과일을 하는 그 하숙집인데 주말마다 런던을 간답니다. 박물관을. 그래서 나중에 왜 가냐 물어보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 공부하러 간대요. 그래요? 이집트 상형 문자를 공부하러. 그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진짜 마니아들이 막 그런 걸 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여러 내용으로 전문 아주 특화된 전문 영역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찾아와요. 박물관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업은 중장기 기사이신데 항상 답사를 다니면서 유적지를 가시는 분들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신다거나 화력조선 같은 이런 채널들을 계속 구독하면서 이 밀떡분들이 즐거움을 느끼시거나 굉장히 이제 어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이
진짜 진정한 고수들이 각종 다양한 곳에서 출연하시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고수들이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소식 듣고 놀랐던 게 요즘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 여기 작가님도 고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비슷한 최근에 상황이죠. 멀리서 작가에 것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박물관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문화 수준이 네. 완전 업그레이드됐다. 그걸 느껴요.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하고 돈 벌자가 아니라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이마 마니아를 넘어서 전문가 단계로. 그렇죠. 예. 예.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를 할 때 사례인데요. 이제 독일의 드레스덴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100가지 행복이란 주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개막하고 저녁에 오프닝을 하는 날 거기에 이제 명예대사라는 독일 분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구절을 읽으시더니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물질 문화만 알았다. 핸드폰을 잘 만들고 한국의 그렇죠. 축구가 어떻고 그렇죠. 맥주가 어떻고 예. 이런 정도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들의 내면 세계가 궁금하고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인지가 우린 궁금해졌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전시라는 것이 여러 시대에 한국이 이렇게 긴 역사 속에 다각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게 본인들의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많이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K컬처의 정수가 그거죠. 사실 박물관입니다. 따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순신 전 네. 홍보를 저는 지금 네. 말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고 싶은데요. 이순신 전은 우리 서윤희 연구원님이 직접 담당하셨다고. 네, 제가 네.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이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예.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순신 좋아하고 예. 그럴까 해서 난중일기랑 임진단추를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글 하나하나에서 이순신을 느낄 수 있었고 이순신을 왜 좋아하는가를 조금은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우리 그 연구관님이 그 생각한 이순신 어떤 인물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성웅이라는 이순신의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전시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순신의 고뇌.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네. 도대체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 새벽에 이순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러한 지점들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들의 이순신이라는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온갖 그 고문당하고 파직당하고 막 몸이 막 그렇게 됐는데 백의종군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전쟁으로 나가라 했으면 저 같으면 제가 왜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 명량해전에 그 백의종군에서부터 명량해전 그러니까요. 그리고 승리하는 그 과정은 정말 막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은 인간적 고뇌라고 하는 걸 네. 그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들이 죽고 나서 다시 해전에 나가야 하는 그 새벽에 그 스스로에 대한 울부짖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이순신이라는 우리가 장군으로만 기억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인간 이순신. 네, 그것에 대해서 전시로 그것을 조금은 풀어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은 많이 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그 작가님께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국중박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특별전 할 때 그 특별전 관련돼서 앞으로 할 특별전 그거를 3개월, 4개월 전에 좀 자세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미리 예고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정 전시에 대한 그 내용이 거의 홈페이지에 찾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예정 전시를 딱 치면은 딱 그 예쁘게 해가지고 이번에 전시할 때 어떤 전시가 나오고 어떤 물건이 나오고 다 설명, 반쯤 전시를 본 듯이 느낌을 줍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국립중문관을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습하고 박물관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만들어 주겠고 두 번째로 세계문화관이라고 3층에 해놨어요.
그걸 20년 동안 해가지고 여러 유물들 인도, 뭐 일본, 중국 그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발전을 시켜서 외국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비싸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제선 비행기 안 타도 되는. 아,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지원해 달라. 메트로폴리탄 가면은 돈을 기증해요. 돈을 기증해서 이 돈은 이런 유물을 사달라. 그러면 그 박물관에서 그런 물건을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기증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00억씩, 2,000억씩 받아가지고 알프론 같은 저걸 주셨네요. 예. 그걸로 되게 반가워하시는 것 같다 지금. 최고 수준의 유물들을 받아와서 좀 우리도 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흡족한 표정을 짓고 계시죠. 아, 예. 세계문화관이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더 발전해야 될 하나의 그겁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오늘 K박물관 얘기를 좀 꾸며봤는데요. 뭐 알찬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세 분과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